오늘은 문장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런 문장이요. 영어로는 센텐스 아니고요. 로고도 아니고 심볼도 아닙니다. 문장은 영어로 헤럴드리예요. 문장을 다루는 학문 역시 똑같은 헤럴드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려한 걸 achievement. 근데 그냥 achievement라고 하면은 성과와 헷갈리니까 앞에 heraldic을 붙여 heraldic achievement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심에 있는 방패, 문장의 핵심 요소인 이 방패가 바로 coat of arms예요. coat, arms, 무기. 즉 옛날 무장한 기사들이 두르던 옷에 각자의 심볼이 새겨져 붙은 이름입니다. 헤럴드는 원래 전령이란 뜻이죠. 전령이 정하는 소식에서 헤럴드란 이름이 붙은 신문도 나왔고요. 전령은 항상 자신이 섬기는 군주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문장에 이 헤럴드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장은 10세기, 12세기 서양 중세시대에 개인의 상징에서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이었겠죠?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런 색색 무늬와 도형이 들어간 문장은 그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특히 이교도와의 십자군 전쟁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랑 서로 말도 안 통하고 기사들은 온통 갑오투성이에 투구까지 써서 서로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문장을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회가 점점 복잡해져가며 개인의 문장은 가문, 집단, 도시, 왕,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갔는데요. 현대적인 로고 역시 이런 문장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요. 왕실이나 유서 깊은 스포츠 클럽들 역시 이 문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짧다고 생각하는 미국도 각 주마다 문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이런 다양한 문장 중 가장 임팩트 있는 3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실인 영국 여왕의 문장, 그리고 국기에도 들어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문장입니다. 일단 이 복잡한 heraldic achievemen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해해 볼게요. 맨 위에 있는 동물은 크레스트입니다. 관모라고도 하죠. 옛날 마상 시합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지형에서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기사의 투구가 왕관을 쓰고 망토를 들고 있죠. 관의 모양 그리고 투구의 모양이나 색에 따라 이 문장의 주인이 가진 자귀나 권위를 나타내줍니다. 이 옆에 친구들은 서포터즈라고 해요. 서포터. 주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들어가는데 가끔 사람이 있는 문장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처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캥거루와 에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모토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슬로건이에요. 보통 고전적인 언어인 라틴어나 근대까지 귀족들의 언어였던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현대적인 로고에는 영어도 많고요. 제일 중요한 방패, 코트 오브 암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죠. 유럽의 중세 봉건 시대에는 모든 땅이 갈갈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게 봉건 제도니까요. 대영주나 심지어는 왕조차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영지는 정말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국가의 체계 또한 몇백 년 전 로마 제국에 비교하지도 못할 만큼 단순해졌고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초기의 문장은 간단합니다. 그냥 방패에 동물이나 도형 한두 개가 들어가 있는 정도였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보통 개인을 위한 문장이죠. 이후 시간이 지나며 혼인, 상속, 정복을 통해서 유럽의 영지들은 조금 더 커다란 단위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양의 천하통일이랑은 조금 다른 게요. 일단 서유럽, 남유럽은 기본적으로 같은 가톨릭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는 신 아래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명분 없이 어떤 정치 단위에 전쟁을 걸어서 멸망시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 있고 야만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혼란한 중국을 통일한 통일왕국,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는 통일 이후 그냥 그 자체로 커다란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독교 세계였던 유럽에서는 한 군주가 여러 왕국의 군주를, 영주를 겸임하는 형태가 되었어요. 어디에 왕이자, 어디에 공작이고, 어디에 백작이고, 어디에 영주고, 어디에 보호자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런 과정에서 문장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 정치 단위를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코트 오브 암즈의 합성을 마셜링이라 합니다. 이런 거는 이분 합성이에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반을 뚝 잘라 넣었습니다. 한쪽이 추상적인 도형이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동물과 동물이 만나면 조금 우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은 완전 합성입니다. 그냥 완전한 모양을 길게 쭉 눌려서 반씩 넣은 형태예요. 세로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가로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세로로 분할했고요.
4분 합성은 2분 합성을 조금 더 가다듬은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방패를 4등분한 다음 원래 모양과 최대한 비슷하게 채워 넣은 거죠. 점점 더 거대해지는 정치 단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덤으로 이런 액자형 합성도 있어요. 가운데 들어가는 문장의 가문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방패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문양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동물, 사자입니다. 로마 시대 서구권에서 완전히 멸종해 문장이 태동하는 중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동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자는 역시 잉글랜드 사자시망 리차드 더 라이언하트의 문장이지만 꼭 거기서만 사용되진 않고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인기 있었던 심볼이에요. 용맹하잖아요. 같은 사자라도 서 있는 자세에 따라 다르게 취급돼요. 두 발로 서서 한 발을 뻗은 램펀트, 아니면 네 발로 서서 한 발을 뻗은 페선트, 이런 식으로요. 백합은 프랑스 카페 왕조와 그 뒤를 잇는 발루아,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동물이 인기가 많은 유럽에서 드물게 식물인 케이스예요. 백합의 세 줄기 꽃잎이 마치 기독교, 삼위일체 같기도 하고 또 현재의 미적 감각으로도 대단히 세련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는 공화국이 되어서 지금은 잘 찾아보기 힘든 무늬이기도 해요.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고대 로마 군기인 아퀼라에서 유래했습니다. 때문에 주로 로마와 연관이 있는 집단에서 사용했어요.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은 신성로마 제국의 독일왕, 즉 신성로마 제국의 황백 바탕의 검은 독수리, 그리고 동로마 제국 마지막 황제의 조카딸이 러시아로 시집가면서 자칭 제3의 로마가 된 러시아, 여기에도 이 독수리 문장이 들어갔어요. 어쨌거나 명분은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3은 1. 이탈리아의 찐 로마, 2. 아나톨리아의 노바로마, 즉 콘스탄티노플을 이은 세 번째 로마가 모스크바라는 뜻입니다. 단 이런 문장은 왕실이 아닌 길드, 평민들까지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잘 전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낯선 거죠. 이익관계 그리고 기술로 뭉친 길드에서는 망치나 식칼 같은 굉장히 직관적인 도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스날이나 웨스트햄에서 이런 무기 그리고 망치를 사용하고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도안이 사용되었습니다. 말도 있고 황소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십자가나 그냥 반분할 같은 추상적인 도형도 있고요. 바이에른에서 쓰는 기울어진 마름모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애플의 로고, 삼성의 로고, 스타벅스 로고를 봤을 때 저기 하는 것처럼 과거 유럽 사람들도 정말 유명한 문장을 보면 그런 집단을 떠올렸을 거예요. 신기하죠?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를 알았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역사와 비교해보면서요. 이 중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문장은 아까 리차드 1세의 3마리 사자입니다. 이 리차드 라이언하트는 머나먼 지중해 동쪽으로 십자군 원쟁을 떠나 정말 용맹하게 싸웠는데요. 이 사자 문장이 잉글랜드 왕가의 문장으로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리차드 1세는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르망디 영주, 정복자 윌리엄의 후손이죠. 이후에도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혼맥과 상속을 통해 굉장히 밀접하고 또 복잡하게 얽히게 돼요. 이런 두 국가 간의 엉킨 실타래 같은 관계, 그리고 이런저런 경제적 요인이 겹쳐 14세기에 백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자세한 사정보다는 문장에 대해서만 다룰게요. 일단 명분은 잉글랜드의 시비예요. 에드워드 3세가 야, 너네 프랑스 전대왕이 죽을 때 나한테 상속한다고 했는데 왜 너네가 마음대로 왕을 정하냐? 이게 명분이었거든요. 이게 백년 전쟁을 일으킨 잉글랜드 에드워드 3세의 문장입니다. 프랑스 왕의 상징인 백합 문장을 자신의 문장에 집어넣었어요. 적합한 왕위 요구자란 명분을 쌓은 거죠. 잉글랜드의 사자에 프랑스의 백합. 백년전쟁 말기에는 헨리 6세가 프랑스 왕위까지 일시적으로 획득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백합 무늬를 반 더 채워넣기도 했어요. 하지만 잉글랜드는 결국 잔다르크의 활약에 물러나 이 칼레를 제외하고 모든 프랑스 영토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잉글랜드는 칼레를 1588년까지 점령하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근처 건섬, 저지 섬이 영국 땅이기에 몇백 년간 잉글랜드 왕가의 문장에는 이 백합 무늬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여담으로 아직까지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 노르망디 공작이란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이 전성기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16세기 중반이죠. 메리란 여왕이 있었거든요. 블러디 메리로 되게 유명한데요. 이 메리 튜더는 스페인 아라곤 왕국의 캐서린을 어머니로 두고 또 스페인의 강력한 군주인 펠리페 2세와 결혼했기에 메리 여왕의 문장은 이렇게 바뀝니다. 좌측에 스페인 문장이 들어가죠.
이 스페인 문장들이 뭘 뜻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룰게요. 어쨌든 그런 메리 여왕도 일시적이었고 그 다음 엘리자베스 1세 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시간이 몇십 년 지나 1603년 엘리자베스 1세도 후사 없이 죽고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에 적법한 왕위 계승자로 왕위에 오릅니다. 제임스 1세로요.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 왕까지 겸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잉글랜드는 이미 웨일스와 아일랜드를 복속시킨 상태였고요. 지금의 연합왕국이 탄생합니다. 기존에 잉글랜드 코트 오브 암즈는 1, 4쿼터에 배치되고 2쿼터에는 스코틀랜드의 사자가 3쿼터에는 아일랜드의 하프가 들어갑니다. 지금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 아직 잉글랜드 쿼터에 프랑스의 백합이 들어있어요. 이게 없어지는 거는 다시 몇백 년 뒤입니다. 프랑스는 1792년에 대혁명으로 공화국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 왜 저 재수없는 옛날 왕가의 문장을 너네 문장에 넣고 있는 거야 하고 영국에 클레임을 걸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지 3세는 그 클레임을 수락하고 결국 영국 왕의 문장에는 백합이 없어졌습니다. 하노버 왕조 때는 일시적으로 중간에 액자 합성도 생기는데요. 이게 빅토리아 여왕 때 작센 코브르크 고타 왕조로 교체되며 사라졌습니다. 이후 마지막 변화는 아일랜드의 심플한 하프, 영국 왕국의 코트 오브 암즈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복잡하네요. 좌우 서포터로는 왼쪽에 잉글랜드 사자, 오른쪽에는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유니콘이 배치되었어요. 스코틀랜드에 사용되는 이 왕의 문장에는 배치가 반대입니다. 코트 오브 암즈도요. 맨 밑에 모토는 프랑스어로 신과 나의 권리란 뜻입니다. 처음 나왔던 사자시멍 리처드가 했던 말이란 설이 유력해요. 사자도 그렇고 모토도 그렇고 참 영향력이 대단한 왕이네요. 그렇게 막 영국에서 많이 한 건 없지만. 따로 둘러져 있는 또 다른 모토는 옛날 프랑스어로 악한 생각을 하는 자에게 수치를 이란 뜻입니다. 14세기 백년 전쟁 때 에드워드 3세가 만들었습니다. 현재 영국의 유명한 훈장인 가터 훈장에도 사용되는 문구예요. 자, 이렇게 끝났고요. 이번에는 스페인 왕실 차례입니다. 제 채널에 스페인 영상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스페인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로마가 오랫동안 지배하다가 로마 이후 북쪽에서 내려온 고트족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동방에서 발행한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를 아프리카에서 넘어와 정복해요.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부 정복된 건 아니고 북쪽 아스투리아스의 고트계 기독교 왕국이 도망가 버티고 마침내 그쪽에서 다시 이베리아 반도를 재정복합니다. 이 과정을 레콩키스타라 해요. 중세 시기에 해당하죠. 대항해 시대는 이 레콩키스타가 끝날 때쯤 시작됐고요. 그때의 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모태가 되는 나라는 카스티아 왕국입니다. 이게 레온의 문장이고요. 이게 카스티아 문장이에요. 레온 왕국에서 카스티아가 갈라져 나왔다가 다시 두 나라는 혼인과 상속으로 인해 합쳐집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카스티아 연합 왕국의 문장이 탄생하죠. 그리고 차례대로 카탈루냐 지방의 아라곤 왕국, 그리고 피레네 산맥에 있는 나발의 왕국과 합쳐지며 지금의 4분합성 문장이 완성돼요. 레콩키스타가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맨 아래쪽에 그라나다 왕국을 상징하는 문장도 들어갔고요. 근데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이거는 프랑스의 그 백합 아니던가? 네,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이유를 알아보자면요. 유럽의 왕실은 원래 혼인을 통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종교를 제외한 정근대 대부분의 전쟁이 이 왕실의 혼인과 상속 때문에 발생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스페인 왕국은 중부 유럽,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주로 엮여 있었고요. 그러다 스페인 왕이 마땅한 후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해서 문제가 생겼죠. 프랑스도 혼맥을 타고 가면 어쨌거나 스페인과 한 발짝 엮여 있었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둘 다 서로가 스페인을 상속받아서 큰 왕국을 만들어서 활개치는 거를 못 봐주겠다, 이 일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한쪽이 너무 세지잖아요. 그 결과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입니다. 결론은 프랑스 왕가에서 스페인 왕위를 먹었지만 직접적인 합병은 금지. 그래서 탄생한 게 부르봉 왕조의 반개인 스페인 보르본 왕조입니다. 이후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 왕실은 날아가고 스페인의 보르본 왕실은 망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게 스페인 왕실 문장 중간에 백합이 들어간 이유입니다. 왕이니까 왕관도 쓰고요. 스페인 왕가의 레알 호칭이 붙은 라리가 구단들 역시 이 왕가 문장의 왕관을 차용해 쓰고 있죠.
레알 마드리드,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드, 비아레알, 바야돌리드도 있고, 서포터로는 지브롤터 해협을 상징한 기둥이 들어갔어요. 모토인 플러스 울트라는 Further Beyond란 뜻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포르투갈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좀 간단해서 좋네요.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많은 역사를 공유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이슬람에 대한 재터랑, 즉 레콩키스타. 포르투갈은 그 와중에 카스티아로부터 독립을 이뤘어요. 처음 시작은 5개의 성이 들어간 파란 십자가입니다. 레콩키스타 중 포르투갈 왕 아폰수 1세가 무찌른 5개의 나라, 아니면 예수의 5개의 성원이라고도 하고, 아폰수 1세가 입은 5개의 상처라는 설도 있고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그리고 빨간 바탕의 성들 역시 여러 설이 있지만, 그 후세의 왕인 아폰수 3세가 점령한 무어인들의 성 개수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런 레콩키스타가 완료된 이후에는 포르투갈 본토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스페인, 영국만큼 막 정치적으로 복잡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다르게 공화국이 되어서 옛날 왕국 시절에 썼던 왕관도 없어져 버렸고요. 이렇게 문장과 대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각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봤어요. 이런 왕가의 문장들은 아직까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문장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필립 공이나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세손 전부 문장이 따로 있어요. 조금씩 변주를 줘서. 지금 영토가 쉽게 변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런 큰 변화는 없을 거지만요. 과거에 휙휙 땅 따먹기 하던 시절에는 같은 왕이라도 영지를 얻거나 상실할 때 문장이 바뀌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 콤파니였습니다.